자본주의 TV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체적인 시장의 아웃라인을 먼저 짚어보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경제 지표와 시장 이슈가 시장에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번 주 시장 뷰와 투자 포인트를 공유하도록 하고요. 뒷부분에서 한국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에코프로와 다른 두 개 종목을 가지고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자체 검증해 보도록 하고요. 지난 한 주는 인플레 둔화 지표가 나오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섹터를 보면 지난 한 주 기초 소재 부분이 가장 좋았는데요. 이 기초 소재 부분은 경기 변동과 밀접하죠. 그래서 인플레 둔화 영향으로 긴축 완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 또 경기 연착륙을 기대하면서 기초 소재주가 바닥에서 리바운드 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지수별로 지난 한 주를 보면요. 그래프 칼라 부분이 상승장이었는데 7월 12일과 13일이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된 지표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 성장주, 반도체주 등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7월 12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전에 7월 10일과 11일에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었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하면서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예상치 3.1%와 전월 4.0%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둔화되었는데요. 작년 6월 최고점, 인플레가 최고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상당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16.7% 하락을 했고요. 식료품비 같은 경우는 5.7% 상승했는데 이것도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비를 제외한 그는 소비자 물가 지표는 CPI는 전년 대비해서 4.8% 상승했습니다. 예상치 5.0%, 전월 5.3% 상승 대비해서 꽤 둔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중고차 가격이나 항공요금이 내린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0.5% 전월 대비해서 내렸고요. 항공요금이 3.0%나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의 가중치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약 30% 차지하는 주거비 같은 경우는 월 기준으로 0.4% 상승했고 연 기준으로 7.8%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금리가 기본적으로 높아지면서 주택 공급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높고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쉽게 내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 상황이 좋고 임금 인상률이 연대비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죠. 그래서 주거비가 마지막까지 인플레를 잡는 데 애를 먹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종합 소비자 물가지수가 실선인데요. 2022년 6월 달 최고점에서 내려오는 경사도가 올라갈 때하고 비슷합니다. 기대한 대로 충분히 잘 내려오고 있는데 근원 물가는 지난달까지 평평했죠. 그러면서 이번 달에 좀 둔화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근원 물가가 4.8%입니다.
페드가 목표로 하는 2%에는 아직도 2배가 넘죠. 그래서 이번 달 7월 말에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7월 12일에는 또 경기 진단 보고서를 할 수 있는 페드 베이지북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5월 이후에 약간 증가하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완만해지면서 일부 지역은 오히려 둔화하고 있다. 고용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이렇습니다. 종합해보면 경제가 견조하면서 완만하게나마 페드 정책에 기대하는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페드 베이지북이 공개되고 나서 빅테크 중심으로 주식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채 금리는 물가지수가 둔화되면서 긴축 강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장기물 같은 경우는 11.8bp가 급락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15.6bp가 내렸습니다. 달러 지수가 하락했죠. 101.97에서 100.54로 달러화가 약세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달러당 엔화 환율을 보면 141.2엔에서 138.4엔으로 엔화가 강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미국과 일본이 국채 수익률이 격차가 축소되었고 또 시장에서 7월 BOJ가 일본은행이 금리 통제책 YCC를 수정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YCC 정책이란 것은 돈풀기 정책인데요. 재무성에서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중앙은행이 다 매입을 해주는 거죠. 금리가 못 오르게. 달리 표현하면 무제한 돈풀기죠. 그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 엔화 약세에 베팅한 것이 많았는데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아마 숏 거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국채 수익률이 내리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니까 숏 스퀴즈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숏 커버 거래가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엔 약세가 오버슈팅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13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서 먼저 떨어져 내려왔는데요.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0.1% 상승에 그쳤고요. 그중에서 상품 물가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전월의 보합이었는데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0.2%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 내에 특이한 점은 트럭 화물 운송 물가가 2.1%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이 트럭 화물 운송 물가는 제조업 활동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있죠. 제조업 생산이 둔화하면은 트럭 화물 운송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서 물가가 내리는데 여전히 제조업 생산 활동이 저조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료품,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2.6% 상승했습니다. 예상치 2.6%, 전월치 2.8% 상승에 대비해서 둔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날 13일의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되었는데 전주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견고한 고용 시장을 보여주죠. 그런데 연속 청구권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주 연속 청구권은 전주 대비해서 증가했고 4주 평균 청구권은 오히려 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6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이 발표되고 나서요.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고용이 탄탄하고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인플레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7월 금리 인상 후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승했고요. 미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채 가격이 상승했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10bp나 하락했고요. 2년물은 더 떨어졌습니다. 13bp가 하락했습니다.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었죠. 그러면서 엔화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구리 이런 산업재,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인플레에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7월 14일에는 대형 금융사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시간 7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72.6으로 급등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보통 50대 후반, 60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72.6으로 급등한 것은 21년 9월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라 이렇게 합니다. 미시간대 7월 1년 기대 인플레는 3.4% 상승했습니다. 전월의 3.3% 상승보다 상회했고요. 이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 수익이자에서 예금 수입이자를 그 차익을 먹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은 그 갭이 커집니다. 순이자 마진이 커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금리 상승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오히려 대손 충당 비용이 커지거나 또는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이들만이 즉 운용하지 않고 묶어두는 유동성이 커지면서 총자산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오히려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JP 모간 시티 웰스파고 지난주 발표된 실적 그 발표한 은행들 보면은 지난 3, 4월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대형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14일 금요일 날 대형 금융사 실적이 발표되고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가 발표되면서 다우는 올랐지만 S&P와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마 국채금리가 상승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채금리가 이날 소비자 심리와 기대 인플레가 발표되면서 급등해버렸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는 6bp가 상승했고요. 2년물은 12bp가 상승했습니다. 거기에다 전일자의 윌러 연준 이사가 올해 2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긴축 메시지가 있었죠. 이 부분이 또 추가로 자극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다가 제동이 되었습니다. 아마 긴축 경계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 10년 달러 인덱스를 보면 대부분 90대 중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2년 긴축이 시작되면서 급등을 해버렸죠. 달러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점차 약세 진행되면서 최근에 100 내외에서 90대까지 이렇게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화당국은 달러화가 지금 당장에 이렇게 약세가 되는 것을 바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약세가 될수록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원자재 가격이 국제 가격이 상승해서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가 완전 진압될 때까지는 긴축 메시지가 레토릭으로 실제 올리지 않더라도 레토릭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긴장감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미국채 수익률을 보면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2년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일과 13일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금리를 하향세로 반전시켰는데요. 2년물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4.7%대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장기 금리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고용 지표에서 급등했다가 지난주 물가 지표에서 다시 급락, 다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급등에 따라서 금리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단기 금리에 비해서는 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죠.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긴축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서 명확해지면서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5.35%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 차례 지금 현재 기준금리에서 25bp 인상의 중간값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7월 26일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면 현재 9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5.25에서 5.50 한 차례 금리 인상 그 수준에서 있을 가능성이 한 49% 이렇게 배팅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극탐욕지대에 있다. 쉽게 식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괜찮은 증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 주 일정을 보겠습니다. 7월 17일 중국 6월 산업 생산과 2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7월 18일에는 6월 미국 소매 판매, 또 6월 산업 생산, 또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되고요. 7월 19일에는 6월 건축 허가 주택 착공 건수가 나오고요. 7월 20일에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또 필라델피아 연원의 7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나옵니다. 또 6월 기준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고요. 또 컨퍼런스 보드의 6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 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형 금융 지주사 실적 발표가 있고 미국은 테슬라, 넷플릭스, BOA, TSMC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뷰를 좀 정리해 보면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저효과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 시간을 두고 좀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주식이 계속 상승하거나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플레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가 나오면 안도하고요. 고용 지표나 소비 지표가 나오면 다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인플레 기대와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연준 위원들이 7월 26일 FOMC 들어가기 일주일 전까지 긴축 메시지를 계속 노출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한 트렌드, 빅테크 트렌드 종목들이 실적을 좋게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장단기 금리 리바운드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증시는 상승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투자 포인트를 보기 전에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평가 여부를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월 14일 기준으로 98만 8천 원이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23년 추정 이익으로 현재 주가를 대비하면 70이고요. PE가 70입니다. 목표 주가는 아마 이거 시장에서 내놓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직도 목표 주가가 42만 5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놓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자체적으로 24년 실적까지 추정하면서 23년 연말 주가 목표 주가를 109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목표 PE가 한 44 정도 납니다. 지금 컨센서스 PE 70에서 한 44로 떨어지면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평가이다 이렇게도 볼 수는 없죠. 에코프로는 2차전지 소재 홀딩사인데 사업을 하지 않는 홀딩사인데 그 점을 감안하면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의 선택이 아닌가. 4, 5년 2차전지 계속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면 홀딩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고 싶다 이러면은 또 단기적으로 또 해볼 수 있는 교체해 볼 수 있는 그런 평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에너지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PE가 61입니다. 제가 2023년 말 2024년 초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대비해 보면은 PE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지금 들어가기가 물론 목표 주가에 좀 괴리율은 있습니다만은 안정성을 보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익성을 보고는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PE가 거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의 괴리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뷰를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비중을 좀 축소하고 반도체주를 좀 확대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뷰입니다. 여전히 빅테크와 반도체, 템베그는 홀드하고요. 이번 주에는 포트 안정성과 성장성 강화 목적으로 신규 편입 종목을 후보에 올렸습니다. 뉴몬트 베리콜드인데요. 금과 구리를 채굴하는 광산 소유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의 특징은 금리가 높아지면 또 경기가 침체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면 긴축 프로세스를 충분히 주가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환경 문제로 광산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진입한 기업에게 유리하고요. 또 금과 구리로 이렇게 매출을 이렇게 배분하면서 매출 수익원이 좀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또 전기차 등의 이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규 편입할까 합니다. 물론 분할 편입입니다. 이상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투자 성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